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일선에서 땀과 눈물을 쏟은 주민자치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며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주민자치의 활성화일 텐데요. 자, 오늘 시간에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일용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철승 광산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서순복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품질자치 주민자치 시민들 대표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주민자치회가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자세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철승 회장께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 현장과 관련된 기능과 마을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주민대표 자치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직접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차공간 부족, 교육 환경 개선, 안전, 문화관광 마련 등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을의 모든 문제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문제이고 공감의 문제인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과 함께 협력해서 정책이나 사업으로 직접 연계하고 실행하여 불편이나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자치활동을 하는 곳이라고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덧붙여서 기우식 사무처장께서도 이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주민자치회 또 다른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라는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주의가 이제 심화된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더 분명하게 표출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어떤 다양한 욕구들을 의제화시키고 정책화 시켜나가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 이제 주민자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민주주의 심화로 인해서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지역사회 주인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또 그런 활동들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000년쯤에 읍면동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변화를 또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처음 도입 배경과 함께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주민자치회가 시작하게 됐는지 뿐만 아니라 정책 경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김일용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우리 당초에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읍면동에 행정 기능 전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그 전에 우리가 읍면동에 가면 민원 발급, 주민등록 발급, 이런 그야말로 행정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민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주권자임이긴 하지만 또 주민 지역 단위에서는 서비스의 수혜자 입장, 서비스 소비자 입장 역할만 있었던 것인데 읍면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자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처음에 시작되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하고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개념이 용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우리가 주민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참여의 모양입니다. 참여의 모양인데 그때 뭐 심의나 자문 기능 요 정도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였고 그것이 이제 공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민자치센터였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에 이제 참여가 아니라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자치의 영역으로 나아간 것이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죠. 즉 주민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내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법인으로 이제 공적인 법인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까 그 주민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참여의 하나의 모습에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처음부터 의제를 발굴하고 또 그 의제를 결정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환류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이 주민자치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두 가지는 이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어떤 수혜자, 수동적인 주민에서 좀 적극적인 주체로서 이제 주민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차원의 설명을 해주셨고요. 서순복 교수께서도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경과라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저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봉사가 심청이를 동양젖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일가 친척이나 마을 동네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네. 요새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옛날에는 일가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를 치렀지만은 지금은 그 장례식장에서 상조회에서 다 치릅니다. 즉 시장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고 1인 가족이 늘어나고 또 고독사가 생기고 또 사회적 불평등이 좀 심화되면서 지속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국가나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함께 공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가가 해왔던 일을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대폭적으로 위탁을 하고 주민이 잘할 수 있는 걸 위탁을 하고 주민의 자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에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제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역할이 또 달라져야 하는 것들을 이제 반영한 어떤 그런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연장선상에서 2013년부터 이제 시범 실시된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의 생활 근린자치를 강화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주민자치 조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왜 지금 이 주민자치가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의 목적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기우식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역의 의제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포괄적인 것은 이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모두에서 사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행정상의 어떤 한계 내지는 그 행정의 어떤 체계 안에서는 이제 중시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는 이런 것이 이제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철승 회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에는 마을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가진 누군가가 아닌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일을 함께 함으로써 주민 관계망이 촘촘해지고 보다 풍요로운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나 명망가 혹은 단체 대표들만이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던 기존 행정 관행을 탈피해서 누구나 손들고 나설 수 있는 것,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것,
주민의 등장이고 마을 정책의 출발이며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동안 외면했던 풀뿌리 자치, 주민자치 주도성이 강화되고 자치에 대한 문화가 바뀌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의 일은 사실 이제 지역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돼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역 의제를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 예, 이것은 주민자치의 가장 큰 목적이자 또 이제 그만큼 필요한 일이다라고 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뭐 이어서 서승복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잘하는 데는 다 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명칭에 크게 구애받을 것은 없지만은 굳이 그 말씀드리자면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심의기구로서 이제 동정을 자문 기구에 불과했다고 한다면은 이 주민자치회는 이 마을 일에 대해서 동정과 그 업무 협의, 행정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사무나 그 수탁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원 선정 측면에서 이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선정위원회에서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누구나 주민자치 마을 살림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공개돼 있으면서 이렇게 추첨제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이제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권자가 동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구청장, 단체장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 재원 면에 있어서도 이전엔 좀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주민세, 주민이 내는 주민세를 일부를 주민자치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용해서 이 주민자치회가 재정적으로 좀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것을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행정 쪽에서 사무국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단위별로 시범 실시되는 동단위의 그 자치 전담 공무원을 또 배치하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단순히 권한 강화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김일용 국장께서도 조금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주민은 그 행정 공공재의 서비스 수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행정이 잘 해주고 하면은 사실은 만약에 행정이 주민의 욕구를 아주 깊은 곳까지 잘 해서 맞춤형으로 공공재를 잘 제공한다면 아마 굳이 이렇게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를 강조할 필요가 오히려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상 공공재라는 것은 표준 제품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정차 위반을 뭐 한다고 하면 우리 동네만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뭐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다 보면 우리 동네에서는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어떤 차별화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이 대의제 지금 표방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대의제의 근본적인 한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네별로 또 우리 주민들의 그 어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욕구별로 차별화된 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네 단위로서 우리 동네는 뭐 우리 상가가 많다. 예를 들어서 무슨 상가가 많으니까 뭐 주정차 여기 손님도 오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정차 위반 이거를 너무 획일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 좀 우리는 조금 뭐 11시부터 2시까지는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별화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의 어떤 필요성에 맞는 서비스를 대의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이런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주민 스스로가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좀 갖고 동네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이
그 공동체가 좀 함께 더 행복하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사실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민자치회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민자치회 다양한 그래서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승 먼저 회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과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없어 안전에 취약한 곳에 가로등 설치를 건의하거나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직접 설치할 수도 있으며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곳에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텃밭과 꽃밭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 소식지를 만들 수 있으며 마을 축제도 계획하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구나 동 행정사무 중에서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한 수탁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무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수강생과 강사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 주민 참여 예산에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교육, 홍보, 마을 축제 및 행사 등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네, 지금의 이제 그 역할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또 한계가 좀 있다,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김우식 사무처장께서는 이 주민자치회 기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좁았었잖아요. 네. 근데 주민자치에서는 그런 것들이 넓어진다는 점이 상당히 좀 새롭고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실제 필요한 정책에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좀 개진하고 어디에 좀 더 써야 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주민들이 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기능이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혹시 뭐 덧붙여서 이 주민자치 기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네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주민자치라고 일단 할 수 있었겠는데, 이게 뭐 조례나 이런 데서는 뭐 협의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행정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수탁 사무를 처리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예를 하나 들면은요, 어떤 마을에서 이제 성인이 되는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성인식을 해주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마을 동네 서로 옆집하고 누가 사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이 불신사회 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 카드에다가 이쁘게 해가지고 제 딸 아이가 이번에 이제 그 어른이 성인이 돼가지고 성인식 하려고 그러면 카드를 써서 딱 넣어놓고 띵동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관심 내지는 뜨하게 보다가 그 카드를 보고 그 정성이 이제 묻어났기 때문에 그 모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게 전부 모인 건 아니고 절반 정도 이제 그 가구들이 모였대요. 누가 사는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날 그 성인 되는 그 여자 친구를 위해서 마을 어른들이 그 전부 다 고개를 숙여서 큰 절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그 상대와는 맞절을 하지 않겠대요. 그 친구가 뭐냐면 이렇게 어른들이 나이 어린 나를 위해서 절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랄까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마을이 그 뒤로부터서는 그 여자친구가 그 애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자주 좀 친하게 지내고 놀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 자체가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네. 동네에서 마을에서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민자치회 뭐 어렵고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삶,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이웃을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또 쉽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고 자치분권 새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평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 개정안에 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삭제가 됐고 주민자치와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일용 국장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것은 법적 근거는 2012년에 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경제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이죠. 읍면동에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능들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에 이임 또는 이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항, 또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이탁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제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이임 이탁 사항 이런 것들이 돼 있고, 다만 근데 이렇게 주민자치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당초에. 그래서 네. 쉽게 말해서 특별법, 말은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그 특별법에 주민자치에 대한 효력 규정은 없는 것이고 그냥 선언 규정만 있었던 것이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거기서 당초에 말했던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을 그 법률로 정한된 것을 이제 이번에 지난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면서 거기에 이제 당초 안에는 있었던 것인데 어떤 내용들이 삭제된 거냐면요. 당초에 제25조의 자치법 25조에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제 여기는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인입니다. 한다고 하면. 그래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탁하는 사무 처리라든가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 또 그밖에 지역 발전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없다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또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동주민센터에 그런 재배정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법에서 정확히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단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각종 위임위탁 사무도 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받아서 이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네. 또 지역의 동네의 어떤 뭐 공공자산이나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법적인 법인 성격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상태로서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네, 법인 성격의 부여 이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 밖에도 서순복 교수께서도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후에 한병도 의원과 이해식 의원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 누가 이렇게 주민자치에 관한 개정안을 삭제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회의록을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요. 그 이후에 삭제된 다음에 한병도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이제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을 발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동구청장 출신의 김영배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상에 좀 주민자치에 관한 근거를 딱 두고 그 다음에 따로 그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개별법으로서 이제 주민자치 기본법을 만들자라는 또 안을 냈더만요. 원래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에 보면은 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원들의 입법 미비고 그 노력을 안 했던 책임 이게 뭐냐면 안 한 거예요. 이명수 의원이라는 분이
조선시대 향약을 결집해서 대한제국 시대 때 향회라는 게 향회 조규라는 게 있더만요. 근데 그것에서는 이제 그 이장도 거기는 이제 반상차별이었고 이장도 선거하는 그 규정이 있대요. 향회 조규라고. 그거를 오늘에 맞춰서 오늘 현대에 맞춰서 다시 살리자. 그래가지고 주민자치 주민회로 하자 해가지고 이명수 의원이 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행자부 장관했던 김두관 의원께서 또 이제 김철민 의원도 했습니다만은 그 특별법에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개별법으로 의안을 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 의원들께서 이렇게 안을 내셨기 때문에 조만간 돼야 되고 네.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자치회가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두 분이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특히 이제 광주 지역으로 조금 좀 들어와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에 주민자치와 관련 조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기후식 사무처장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올 2월 25일 날 시행되도록 이제 법안이 이제 조례가 마련되었는데요.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의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김일중 국장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상위법상에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항들이 좀 빠지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구이고 시장이 어떻게 이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조례 정도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상위법의 어떤 그 개선 내지는 상위법의 어떤 근거 조항들이 더 보완되면서 주민자치를 좀 더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더 만들어질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광주 지역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도 역시나 그 현실적인 부분들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이철승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우리 기후식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광주시하고 달리 강상구에서는 주민자치활동과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례로 광주광역시 강상구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선도적으로 반영해서 2019년 11월에 제정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강상구 주민자치의 조례는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정원을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고 이혼의 자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 참여의 범위를 폭넓게 넓힌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네, 광산구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조례들이 마련돼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령 이런 것들도 이제 기재가 돼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자, 이런 이제 조례들 또 법적 근거들 아직 뭐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또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또 있습니다.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다른 지역과 또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서승복 교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광주형 일자리, 또 광주형 주민자치. 그런데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네네. 특별하게 뭐가 있을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 동장을 주민들이 선거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광주답다, 광주형이라고 하면은 예, 광주시에서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전에 그 한 2년 동안 협치 마을로 정해가지고 밀어준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광주에서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생단체를 좀 범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공동체 조직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하고 있는 것이 광주다움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광주다움이라고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주다운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광주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네. 주민자치회를 하더라도 문화와 결합해서
주민자치회 활동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상승작용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자치 활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주민자치회를 할 때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언택트인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마을총회 할지 또 주민들에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카톡 잘하는데 어르신들 특히 이제 60대, 70대 갈수록 이 정보와 격차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도 그 정보화 교육이랄까 스마트 교육을 좀 활성화해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을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네.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중심 도시인 광주에 조금 광주다운 주민자치회가 아닐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디지털 격차를 좀 줄이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AI 인공지능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고 문화예술과의 이렇게 융합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아이디어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우식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광주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 광주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려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주 분명한 것은 이제 광주의 가장 위대한 자산 중에 하나는 5.18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5.18 정신이 가졌던 연대나 나눔의 정신 이런 것이 좀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신으로 주민자치회가 많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이런 이제 공동체적 의제를 만들어 나갈 때 주민자치회가 자기 마을의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이런 식의 경향이 생겨날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 어떤 의식, 5.18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그렇게 나눔과 연대가 좀 살아있는 그런 자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칫 이제 이해관계, 그 주민 자치에 대해서 살짝 그 이해관계 충돌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눔과 연대 정신, 방금 말씀해주신 5.18 정신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주민 자치라는 게 이제 결국 지역성하고 굉장히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광주답다. 광주의 지역성, 광주의 가장 좋은 어떤 지역성은 무엇일까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아마 그런 광주다움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일용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광주다움이라 하면 우리가 광주 정신을 얘기합니다만은 제 주민자치회 활동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은 아마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봐서는 어떤 거 있고 광주다움이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주민자치회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활동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한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는 단체 자치고 크게 보면 단체 자치가 있고 주민 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단체 자치 중에서 단체장의 자치입니다. 단체장.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단체장에 가 있는 거죠. 시군 구청장한테, 시도지사한테 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직접 완전히 이것을 위임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권한의 범위가 넓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광주다운 자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겠죠. 아까 주정차 그것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어떤 그 활동 공간 자체가 넓어지는 법제도적 정비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먼저 두 번째는 이제 혹시 그런다 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그린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뉴들은 친환경, 녹색환경 이런 실천 문제는 동네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네 단위.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행안부 모델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또 이렇게 또 지역별로 특색 사무를 위탁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더 중심이 가야 될 것은 음식물 쓰레기 절감이라든가 또 불법 광고물 정비 이런 것들 하여튼 지역의 어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런 미래 아젠다에 대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광주 같은 경우는 2045년 탄소 중립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갑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실현되려면 실천이 현장의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현장의 실천을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구성하는 이 우리 구성원들이 실제로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환경 쪽에 그런 주민자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주민자치회의 그러니까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져야 이건 다시 말하면 주민의 권한을 좀 많이 더 줘야 이게 이제 광주의 어떤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앞으로 뭐 그린 뉴딜 광주와 함께하는 그런 정책들도 실천적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동네 단위로 주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철승 회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강주다움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5.18 정신과 자치활동과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18 당시 시민정신이 공동체 활동, 불의의 항쟁, 질서유지 등 결국 우리가 향하는 자치활동이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굳이 강주가 아니라도 서울일 수도 있고 세종시일 수도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해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기꺼이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며 그걸 토대로 새로운 자치활동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강주다운 주민자치 또는 광산다운 주민자치 어떤 식으로 불리어져도 뭐 그런 건 무방하다고 봅니다. 네. 자, 뭐 앞서 이제 법적 근거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거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 연구들도 좀 축적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광주 지역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뭐 통계, 객관적인 수치 이런 것들도 차곡차곡 쌓여가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김일웅 국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광주는 행정동이 96개 행정동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주민자치로 전환된 것이 이제 저희들이 올해까지 39개 동, 좀 반이 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39개 동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를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2025년까지 이게 이제 전 동에 이제 주민자치회형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아까 법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별도로 놔두고 우리 광주시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려면 먼저 활동 공간이 그러니까 즉 주민자치회 그 사무 공간 그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매년 그 자치구별로 선정을 해서 몇 개 동씩 선정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문제,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돕는 어떤 간사, 어떤 지원 조직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9개 동에 전환된 것이 지금 39개 동인 것이 96개 동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정부의 또 국회의 입법 처리 현황도 봐갑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주민자치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쭉 해 나가고요. 또 아까 좀 서순복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주민자치 활동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 부담에 있어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행재정적 네. 지원이 중요한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세가 이제 굿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활용한다든가 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쭉 그동안에 있어 왔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마을 단위에서 이런 주민 자체가 만든 마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 참여 예산제 한 그 카테고리를 별도로 내년부터는 구성해 가지고 네. 지금 아까 39개 동뿐만이 아니라 96개 동이 어떤 우리 동네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사업은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중에서도 별도 카테고리로 빼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재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
주민자치 활동 이 자체는 사실은 어떤 무형의 눈에 딱 보이는 어떤 활동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는 데는 사무 공간이나 말씀해 주신 업무 공간이나 행정적인 어떤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공간들을 이제 늘려가면서 주민자치회 개동도 39개동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밖에 그 현황이나 또 다른 그 객관적인 어떤 수치들이 있으면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덧붙여서 서순복 교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국장님께서 광주시 전반에 99개 동에서 39개라겠나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연고가 있는 데가 동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구를 알아봤더니 13개 동 중에서 올해 2개 동 해가지고 6개가 주민자치회로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65세 노인분들이 한 25% 정도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주민자치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놔서 그런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노인이 많으신 동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젊은 층들의 참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충장동 경우에 총 32명인데 네. 30대가 1명, 40대가 9명, 50대가 10명, 60대가 11명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조례에서 특정한 어떤 한 성이 그 60% 이상 넘지 말도록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성이 20명, 여성이 12명 이렇게 좀 균형이 어느 정도 5대5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즉 이제 참여에 있어서 젊은 층의 참여가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마을을 위해서 마을 애정을 갖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분의 수고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텐데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동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 참여하는가 이 주민자치에 그런 연령들을 좀 살펴본다든지 우리 동네 연령대가 뭐 어느 정도인데 또 젊은 층은 어느 정도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또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을 함께 할지에 대한 근거 자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2013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잘 됐는지 어떤 분석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런 운영 성과를 비롯해서 추진상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평가 활동들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요? 혹시 이철승 회장께서 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주민자치로 인해서 마을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에 마을의 여러 기관, 단체 구성원도 흡수되면서 주민자치에서 파생된 주민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주민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점은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앙자치법 개정 시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근거조항이 삭제되면서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자치구 조례도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자치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조례 문구보다는 자치구의 수장, 즉 각 구청장님들과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어야 그나마 주민자치가 빨리 착근되고 마을 분권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전국의 주민자치 구성된 게 약 20%를 조금 넘습니다. 아직 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가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강상구 같은 경우는 21개 동 중에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60% 정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전국 평균의 약 3배 가까운 정도로 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강상구의 자랑을 하자면 굳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참여를 하면 대상, 최우상, 우수상은 언제나
힘쓴다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순수한 주민들의 열정만으로는 활동이 어려운 게 또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사업비와 운영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 가장 비효율적이고 또 어려웠던 점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와 사업 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본사업으로 참여한 가업 기간은 예산과 맞춰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주민자치회 임기는 중간에 가령 4월부터 3월까지라고 하면 3월 이전에 세우고 가업을 세우고 임기를 마친 전임자들이 가업을 후임자는 설명조차 못하면서 가업을 떠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12월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도 맞추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광산구의 경우 뭐 어떻게 보면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또 보완할 점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 임기 위원회 임기 문제들 기후식 사무처장께서도 이 밖에도 혹시 추진상 앞으로 또 운영상 보완해야 할 점들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 가지 정도 보완한다면 역시 이제 사람에 대한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주민자치 운동이 있기 전부터 다양한 마을 공동체 운동들도 존재했었죠. 근데 이제 그 마을 공동체가 운동들이 좀 잘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운동을 좀 엮어가는 그런 활동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게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는 정신에 입각한 운동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자면 헌신적인 봉사 정도가 좀 네. 강요되는 듯한 분위기 이러다 보면 이분들이 오래 못 가게 돼요. 그러게 되면 이제 주민자치가 지향해야 될 이런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직해 나가는 데서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지원책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국을 두고 한 명 정도의 실무자를 둔다는 수준이 아니라 좀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인건비나 활동비 정도도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뭐 예산과 운영비에 있어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에게도 좀 뭔가 주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다양한 예산들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타 제도적인 부분 또 시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재정 뭐든 좋습니다. 권한이라든지 어떤 기반들이 좀 더 다져져야 하는지 서순복 교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네네. 일단은 법적 근거가 확실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하든지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세 6,000원 중에서 교육세 빼고 4천 몇백 원인가를 각 주민자치회에서 바로 준답니다. 근데 우리 광주는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세 환원이라 할까요? 이걸 빨리 좀 제도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 경우에도 각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이 된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경우는 또 탈락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3대1 정도 경쟁률이 된다는데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의 보조금을 3년간을 계속 미뤄주고 계신다는데 이것이 많이 끊길 경우에 자생력을 길러내는 것이 관건인데 이걸 과연 위스탁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 행정적 지원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좀 담보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또 강조해 주셨네요. 기후식 사무처장께서도 한 말씀 더 보태 주시죠. 이게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그 자치회의 어떤 자율성이랄까 이런 것 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자치 운동에서도
상당한 예산의 어떤 집행 과정이 기존의 어떤 시 행정 중심의 어떤 공모 사업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집행 운영 체계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의 자율적 운영의 어떤 권한과 능력, 권한을 주고 그 능력들을 좀 키워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 어떤 방안들이 더 모색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재정적인 부분의 아쉬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뭔가 활동을 하기 참 어려운 시기가 이 코로나19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 주민자치회도 뭐 사실은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 또 우리가 이제 이후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된다라는 이후에 그 주민자치회가 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때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승 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 의지가 중요하고 그런 의지를 활동할 수 있도록 승화시키는 일은 아무래도 행정과 공유를 통해 교육, 체험, 워크숍 등으로 주민자치 참여위원님들의 자치 역량 강화가 관건일 것입니다. 저희 강산구는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구의 의원님들의 주민자치 연구회까지 만들어 서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열정들이 시범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이나 환경이 아직 충족되지 못한 동에도 주민자치처럼 마을총회도 가져보고 연습을 해서 자치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고 주민자치로 전환된 마을에는 부족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어서 매우 활발하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특별히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있어 공동체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주민자치 방향이나 방법 등을 연구하고 구나 의회 그리고 도의 행정이 각 동의 주민자치와 수시로 모여 연구하고 저희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주민자치가 빨리 성장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강산의 자랑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겠지만 그동안 강산구 주민자치과, 강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 활동가들이 주민자치와 함께 연구하고 보완하는 경험을 보면 비대면 주민자치 활동도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김일용 국장께서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코로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뭉치면 살고가 아니라 반대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의 그런 풀뿌리 기초들이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뭉치지 못하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활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실 읍면동 단위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가 우리 사실 엄청 큰 단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풍암동만 해도 제가 사는 풍암동만 해도 인구가 4만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디 군 단위 그 자치 단체의 정도 규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이 첫 번째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첫 번째 원택트 이제 컨택트가 안 되니까 원택트로 이제 전환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뭐 이렇게 각종 모임 같은 것도 그렇게 비대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플랫폼들이 구축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단위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읍면동 말고 그 아래 이제 또 아까 마을 공동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뭐 아파트 공동체도 있고 상가번영 공동체도 있고 또 무슨 뭐 우리 활동가들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들이 다양한 뭐 한 1000여 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약간 더 생활도 조금 더 작은 단위로 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더 대규모 단위로는 조금 제한적이니까 그런 차제 이런 기회에 그런 그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로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돌봄 영역의 좀 어떤 주민자치 영역들이
컨트롤 타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돌봄 영역은 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이렇게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하면 주민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돌봄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그리고 그쪽 분야에도 좀 노력을 경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자치의 영향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그 분야에 좀 특히 돌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제도의 개선이라든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태도나 역량에 따라서도 충분히 주민자치회의 활동들이 달라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이 위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우식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일단 출발점에서 매우 중요한 게 태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초기 상황에서는 행정의 지원과 역할이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행정이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과 시각이 좀 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매우 강해요. 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일 수 있는데 행정 조직에 이 주민 자체조차도 뭔가 관리하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제 주민 자체 운동에서 나타나는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자치회가 초기에 이런저런 뭐랄까 걸음마 단계에서 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게 일정한 어떤 틀에 따라서 규제해 나가고 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라보고 또 이제 당장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구체적인 사회 성과를 드러내는 모습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그 자체가 주민자치의 근본 정신과는 달리 가버리고 오히려 이제 주민자치회 내에서 수동성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돼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이제 지원도 필요하고 일정한 좀 성숙한 기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것은 뭐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시선 자체를 좀 태도 자체를 행정이 접근할 때 좀 더 좀 섬세하게 네.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을 꼭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를 그러니까 바라보는 어떤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런 평등한 어떤 하나의 회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받을 수 있게끔 스스로 또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리란 생각이 드는데요. 덧붙여서 이철승 회장께서도 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현장에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장 얘기를 우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선 주민자치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 절차가 주민자치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는 부분인데요. 주민자치별로 특성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른 만큼 행정에서는 주민자치 교육을 대상자별로 다양하게 운영해야 하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주민자치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분과위원회 활동은 주민자치 성패를 가늠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활동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는 곳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로 보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예산 지원도 확대하고 위탁사무 범위도 확대해서 직접 해보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들을 좀 제공해주고 또 교육, 학습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불편한 것, 또 필요한 것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실 주민자치회 활동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주민들의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일용 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들이 일부러 막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또 국민들은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아주 잘 고품질의 서비스 또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것을 잘 제공한다면 그런 사실은 주민들은 편하게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계시면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상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현장에 투입할 구조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그 욕구들 보시면 이제 공무원들도 자꾸 저도 공무원입니다만은 뭐 1년에 2번씩 그 바뀔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하는 지금 권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은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항상 남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중에서 이건 꼭 고쳐져야 되는데 또 공공재가 행정이 공급하는 이런 공공재들의 품질이 이것 좀 불만족한데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것들이 아까 온라인상의 플랫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주민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잘 의제화되고 또 그것이 예산과도 잘 매칭이 되어져서 결론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그런 주민자치에서 발견되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앞서가는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렇다면 그 들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 통로를 마련하고 그런 처리를 대응 능력이 얼마나 또 뛰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순복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주민들에게 참여를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성미산 공동체 사례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받을 수 있듯이 1990년대에 그 아주 가난한 반지하에 살면서 맞벌이 가는 그 부부가 그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나간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애들이 타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육아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공동 육아 이거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키우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니까 방과 후 학교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또 협동조합 형태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요새 식탁이 오염된 현실인데 환경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생협이 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도시락 그다음에 또 아토피 피부로 고생하는 애들 위해서 비누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마을의 필요에 의해서 원래 이제 주민자치라는 것이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원 순환 경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시오, 제발 참여하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깨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즘은 지금 가족이 해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있습니다. 광산구 어느 이제 노인들만 많이 사는 그 임대 아파트에 그 가장 나이 젊으신 분이
분이 있었답니다. 한 층에. 그러면 이제 그분이 당번을 맡아가지고 아침마다 그 각 그 아파트 문을 두들기면서 안부를 여쭙는 거예요. 자식이 서울에 있어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웃이 중요해요.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서 안부를 여쭙는 거예요. 이웃이 중요해요. 이웃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면은 주민자치회 참여는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민들의 그 요구를 끊임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주민들이 이게 결국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민들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철승 회장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주민총회나 마을 축제, 여러 마을 활동을 발굴하고 진행하며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나온 마을 의제 중 주민자치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의제는 다양한 채널의 공모사업이나 행정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행정이나 다른 기관, 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주민자치에서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기우식 사무처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앞서 다들 말씀해 주셨던 바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서수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필요가 참여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제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그런 의제들을 잘 발굴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보다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참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분들이 정책적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내가 참여했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이분들에게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많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여했는데 아무도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참여를 이제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네. 정책 효능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돼야 한다는 접근법보다는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효능감을 높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합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내가 참여를 했는데 뭔가 바뀌었다라고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를 해야겠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그게 이제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 자격 조건을 보니까 뭐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까다롭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주민자치회 운영과 위원 선정에 있어서 대표성이라든지 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그 서승복 교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동구의 주민자치회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거기 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도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 경우에 꼭 박사기를 받을 정도의 전문성은 필요 없잖아요.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로 활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성과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마을에 애정을 갖고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그 길 가다가 별로 유심히 보지 않았던 어떤 여성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은 길 위에 유리 조각 있는지 유심히 보게 됩니다. 즉 마을에 애정을 가지면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공터나 유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텃밭을 만든다 뭐 등등등 이렇게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은
있는 누구에게나 개방을 해서 하면은 그 전문성과 대표성이 좀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조건을 오히려 이제 뭐 엄격하게 기준을 둬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다기보다는 애정. 사실 대표성이 있다는 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또 뭐 전문성이 있다는 건 그만큼 관여도가 높다라는 내 일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결국은 그런 전문성을 또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승 회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민자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성과 전문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자치가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주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주민들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집하고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성별 비율도 고려합니다. 최대한 열린 구조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 마을 활동가, 학부모, 주부 등 일정 비율은 기능 그룹별로 구분 모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당연히 뭐 전문성과 대표성 이런 건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활동하지를 않겠죠.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비정치성이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즉, 뭐 이제 보면은 주민자치 지원 하시다가 보면은 선거에 임박하다 보면 사퇴하고 이렇게 해서 사퇴하고 어떤 분들이 돕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렵게 쌓아 올린 주민자치의 그런 기반들이 또 무너지고 4년마다 주기적으로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영역에서 비정치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삶을 속에서. 그러나 저는 이제 정치성이라는 문제는 그 지역이 아까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자원들을 동원하고 연계하고 이러한 의미의 정치성은 반드시 좋은 의미의 정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본인이 충분히 해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더로 성장하고 이런 정도의 정치성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실제로 뭐 구의원, 시의원 중에서도 그러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서 정치인이 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의미는 좋다고 보고 다만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해서 그 파벌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그 주민자치가 와해되고 이런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그런 정치성은 배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정치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이것은 사실 내가 됐든 남이 됐든 누구를 위한 정치성은 배제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정치성은 필요하지만 네, 중요한 뭐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제대로 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문제를 또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어떤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서 타 조직과 네트워크 형성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일훈 국장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현재 이제 읍면동 단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주민자치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아까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 마을 또 각종 우리 뭐 단체들 뭐 새마을 단체 또 무슨 통리당 단체 또 각종 마을 공동체 단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주민자치회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그 중에 원래 개념상으로는 그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분과별로 문화분과, 복지분과, 뭐 환경분과 이렇게 지역경제분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위원회들은 다른 단체들은 그런 어떤 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병렬적인 구조로 지금 현재 구조가 돼 있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나중에 그 법이 법제화되고 하면 아마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계층제적으로 그런 의미로 주민자치회라는 속에 분과 개념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태생 자체가 또 다른 단체들이 먼저 태어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읍면동에 또 마을 단위의 어떤 중심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그분 일을 맡는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분과 또 문화 또 교통 아까 말한 뭐 주정차 위반 또 무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교통 이런 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단체들과 네트워크 구조를 갖추는 것이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러기에 의해서 주민자치의 리더들이 지역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봉사 정신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기우식 사무처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그런 활동가들 사이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주민자치의 활동가라고 하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일종 이제 사무국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실행 역량이 배치가 되는 건데 그 정도를 아마 좀 상상하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저는 이제 일단은 주민조직 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제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 일단 마련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좋은 사례들 마을의 어떤 의제를 발굴해가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좋은 사례도 공유하고 또 이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어떤 마을 공동체 운동의 어떤 그 실행기구들이나 들의 네트워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을 국한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마을 활동가들 중심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지원책을 없기 때문에 좀 지쳐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주민조직 안에서 활동가들이 육성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실행 기구의 어떤 실행자들이 되고 그들 사이 어떤 연계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구조들을 짜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이제 의견을 모을 소통 창구로 만들고 주민들의 어떤 편익 증진에 앞으로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다양한 그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서순복 교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주민자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을에서 현안으로 부각되는 문제들, 예컨대 도시재생 문제랄지 찾아가는 복지 문제랄지 마을의 안전 문제랄지 주차장과 뭐 이런 뭐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학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또 좀 비슷비슷해요. 다 동마다 뭐 요가를 한다, 라인 댄스를 한다, 무슨 노래 교실을 한다, 뭐 생활책 뭐 등등등 손뜨개를 한다 이렇게 있는데 마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우수 사례는 주민자치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의 날 10월 29일 날인가 그 지방자치의 날에 주민자치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시상을 해요. 최우수상, 뭐 대상, 뭐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특색 있는 사업,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 연계, 뭐 이런 걸 그 평가 요소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광산구에도 그 사례가 있고, 동구에서는 지산 이동이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구에서 자치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전에 서울의 금천구를 이게 벤치마킹해서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마을마다 특색 있고 우수한 사례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해외 사례로서 보통 이게 흔히 드는 예로서 이제 스위스 란츠 게마인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란츠 게마인데는 이제 최고 의결 기구, 우리 주민총회 같이 최고 의결 기구인데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란츠 게마인데에서 주의 법률도 제정하고 개정하고 할 수 있대요. 1년 예산도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마을 우리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란츠 게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마을 총회를 하면서 주민 축제도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게 축제가 되고 이 관광 명소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오늘 뭐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얘기들 또 타 지역의 사례, 또 해외 사례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정책적인 어떤 제안과 함께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혹은 또 시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승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현장에서 느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안이라고 해도 좋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주민자치 시스템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제도 개선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때 주민자치의 조항이 빠진 채 통과가 돼서 개정하거나 아예 주민자치법을 제정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강주시와 시의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강주시가 주민자치를 주요한 정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예산 지원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강성구처럼 주민청에서 마을 의제로 제안하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바로 반영하는 것처럼 강주시에서도 주민청에서 제안된 마을사업 의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참여 예산으로 바로 반영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세 균등분을 동에 내려서 주민자치가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자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많은 곳에서 하지만 우리 강주시와 근거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가 최근 주민세를 동주민자치에 지원하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공동체 선도도시인 강주시가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하여 강주의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김일용 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주민자치가 아까 이제 우리가 자치권 하면은 크게 봤을 때 자치단체 장에다 주는 거죠. 자치단체 장에 주는 그 단체자치의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주민자치 개념이 있는데 이게 행정학이나 지방자치학의 양대의 큰 흐름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자치단체 지방자치는 단체자치가 99.99%로 돼 있는 것이고 이 주민자치 영역이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것인데 사실은 지금 말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질에 있어서는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 근간은 법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 있는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읍면동 단위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 제도 주민 자체가 사실 그 핵심적인 요소가 그거거든요. 개념적인 특징은 읍면동 지역에 어떤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공법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 큰 흐름들이 정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주민자치 얘기 이런 정도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것이 정의되고 거의 공법이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건 논의들이 일단
정의되어져야지 하고 나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래서 주민자치 활동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그만 부분만 가지고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국회에서나 더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주민자치의 활동 공간이 넓어질지 아니면 지금처럼 있을지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제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의 손으로 아예 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존의 행정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행정 수요들 아까 우리 서순복 교수님께서 뭐 공동체에 대한 얘기 또 뭐 아이들 육아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분야의 어떤 그런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필요한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한 발굴된 사업들을 행재정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자기 손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구조와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요. 올해 저희들이 그런 쪽에 중심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기우식 사무처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사람에 대한 강조를 좀 토론 과정에서 했었는데요. 좀 사업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이 마을 활동, 마을 운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인력 풀들을 확장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특히나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들에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이게 주민들의 자발적 운동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정말 발로 뛰면서 그들이 없으면 사실 마을 자치회 자체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순복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30년 동안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지금 30년이 또 지났습니다. 한때 잘 될까 자치 맡겨가 주민들에게 맡겨가 잘 될까 걱정했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도 된 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된 지도 한 2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회 전반적 운동은 주로 분권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자, 지방자치단체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마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정말 민주주의 실천 장소이면서 또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의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속은 이제 조선대 법학과에 있지만은 행정학자입니다. 행정학도로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광주에만 해도 시민단체가 꽤 있어요. 한 몇백 개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만 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 주민자치에 특화된 유일한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품질자치, 주민자치, 시민들이라는 여기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 그냥 말로만 하는 민주도시가 아니라 민주성지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인 이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에서 특히 또 이제 아파트 비율, 집합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이것이라고 그러는데 좀 삭막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속에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 또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이 행복해지면 지역은 경쟁력이 생기고
지역의 경쟁력이 생기면 국가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은 주민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야겠죠. 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생활자치가 구현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